지난 2017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보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보했다는 일부 주장은 제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널리 알려진 내용을 전달했을 뿐이란 건데 송 부시장의 발언 자세히 짚어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53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법무장관 후보자로 판사 출신의 5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추 후보자는 검찰 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회사가 노동조합 동의를 받아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조가 동의한 제도를 비노조원에게까지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인데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평생 참회하며 살라고 꾸짖었습니다. 일부 어린이용 점퍼에 달린 모자털에서 기준치를 최대 5배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13개 제품 가운데 6개에서 발암물질이 나왔습니다.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종양 유발 가능성을 속이고 식약처 허가를 받은 코오롱 티슈진 고위 관계자들이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회계를 조작하는 등 사실상 상장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물이네. 상쾌해. 후반 주차 환영. 현대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울산시장에 대한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전부터 알고 지내던 행정관한테 이미 언론에 알려진 시중에 떠도는 비리 의혹들을 전화로 말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원종진 기자입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지 하루 만인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하반기쯤 당시 총리실에 근무하던 모 행정관과 안부 전화를 하다가 이미 언론과 시중에 알려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 말한 게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하여 울산 시민 대부분에 다 알려지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내용 또한 일반화된 내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밝힙니다. 송 부시장은 해당 행정관과는 지난 2014년부터 알고 지냈고 가끔 안부 전화를 나누는 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통화 내용이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제보는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보했다는 일부 주장은 제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송 부시장은 3분 남짓 자신의 입장만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끝냈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시청 청사를 떠났습니다. 어디 캠프에 합류하셨습니까, 부시장님? 부시장님 해명이 다르지 않습니까? 청와대 발표랑. 송 부시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설명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자, 방금 들으신 대로 송병기 부시장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어제 청와대 설명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엇갈리고 있는 건지 김기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송병기 부시장과 청와대 설명이 가장 엇갈리는 부분은 첩보 전달 경위입니다. 송 부시장은 문모 행정관과 안부 전화를 하다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총리실 모 행정관과 안부 통화를 하던 중 시중에 떠도는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많이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전화 통화가 아니라 스마트폰 SNS를 통해 제보받았고 해당 SNS 메시지를 이메일로 전송해 출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하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습니다. 게다가 송 부시장이 말한 대로 이미 언론과 시중에 떠돌던 이야기를 일반화해 전달한 내용이라면 이를 조금 정리해 만든 첩보가 수사의 단서가 됐다는 청와대 설명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또 송 부시장은 문 행정관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지만 청와대 행정관으로 밝힌 H와는 2014년 하반기 서울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고 가끔씩 친구들과 함께 만난 적이 있었고 통화도 간헐적으로 한두 번 하는 사이였습니다. 어제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행정관이 청와대 오기 전에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라고 조금 달리 설명했습니다. 울산시 공무원 출신인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시절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다 산하기관으로 옮겼고 퇴직한 뒤 2017년 8월 당시 민주당 송철호 후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청와대와 송 부시장의 해명이 엇갈리는 만큼 송 부시장에 대한 검찰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고 오늘은 최초 제보자가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그 의혹은 명쾌하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단순히 제보를 접수한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첩보를 수집한 건지 또 그 과정에 또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는지 아직 풀어야 할 의문이 많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브리핑에서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이 2017년 10월 송병기 부시장 제보를 가공 없이 요약 정리해 경찰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하여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습니다. 단순하고 수동적인 접수란 설명입니다. 그러나 송 부시장은 어젯밤 YTN 인터뷰에서 자신이 제보한 게 아니라 물어와서 대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정보를 수집하려는 청와대 행정관의 능동적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랬다가 오늘 회견에선 이 부분을 두루뭉술하게 넘겼습니다. 안보 통화를 하던 중 시중에 많이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단순한 접수인지 적극적인 수집인지 논란이 계속되자 청와대는 오늘 수사기관, 즉 검찰이 밝힐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은 정치적 의도에 관해서입니다. 문제의 통화가 이뤄진 2017년 10월, 당시는 이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부시장이 이미 송철호 시장 측에 합류한 때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에 오염된 제보일 수 있다는 점을 청와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까? 청와대 관계자는 문모 행정관이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청와대에 근무했는데 송 부시장이 2016년부터 꾸준히 김기현 시장 관련한 제보를 전해왔다면서 현 정부 들어 추가 제보까지 더해 이를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보관 중인 제보 문서나 검찰이 확보한 이첩 문서를 확인하면 정치적 의도 여부가 명확해질 텐데 청와대는 송 부시장이 동의하면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자, 이 의혹을 풀 주요 단서 가운데 하나가 숨진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입니다. 검찰은 그 휴대전화의 잠금 상태를 풀기 위해서 외국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휴대전화를 다시 가져가겠다면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이 내용은 강청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숨진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의 사망 경위 규명을 위해 이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점, 유서와 CCTV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보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를 되찾으려던 경찰의 시도는 실패한 셈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도 여전히 난항을 겪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A씨의 휴대전화인 애플사의 아이폰의 암호 해제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의 암호를 풀 방법으로 이스라엘 IT 업체 셀레브라이트에 장비가 거론되는데 검찰과 경찰 모두 해당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포렌식 전문가는 셀레브라이트 수사용 포렌식 장비는 수억 원에 이른다며 외부에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미국에 있는 연구소 등에 직접 의뢰하거나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횟수를 제한해 사용 허가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장관 후임으로 민주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에 이 법무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건데 검찰에 대한 정면 대응 의지를 밝힌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난 지 52일 만에 법무부 장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후보자를 지명하며 내세운 건 소신과 개혁성입니다. 추미애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칼로 추 후보자를 쓰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추 후보자도 곧바로 호응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출신의 추 후보자는 민주당 대표를 지낸 오선 중진 의원입니다. 하명 수사, 감찰 무마 의혹을 놓고 최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 지명됐다는 점에서 추 후보자를 통해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입니다. 법무장관은 인사권과 감찰권으로 검찰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넷째 주 정도로 예상됩니다. 현역 의원이라 무난히 통과할 거란 전망도 있지만 보수 야당은 드러내놓고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일전을 벼르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로 심려를 끼친 이 정권이 국민들께 내놓을 수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지 철저한 자질 검증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차기 총리 후보로는 김진표 의원이 유력 거론돼 왔습니다. 하지만 임명 동의를 해야 할 국회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고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잇따라 부정적인 입장을 내놔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 분위기는 어떤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찬종 기자,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긴장감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 출신이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 검찰에선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네, 검찰이 지금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취임을 하게 되면 현 정권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을 인사조치를 과연 할 것인지입니다. 임기가 보장된 윤석열 검찰총장은 교체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총장의 참모인 대검찰청의 검사장급 간부들은 장관이 언제든지 인사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반부패 부장, 김기현 하명 수사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에 대한 인사 조치가 과연 이뤄질지가 관심입니다. 사실 지난 8월에 검사장급 인사를 한번 했기 때문에 취임 직후인 내년 1, 2월쯤에 인사를 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 검사장 자리에 공석이 상당히 있는 만큼 인사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에서는 정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을 경질하면 수사 방해를 위한 인사권 남용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거물급 정치인인 추 후보자가 무리한 인사를 하지 않을 것이란 조금은 희망이 섞인 관측도 나옵니다. 자, 법무부가 이미 검찰 개혁 방안을 여러 가지 내놨단 말이에요. 그럼 추미애 후보자가 취임하면 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네,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의 큰 기조에는 변화가 아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연말까지 끝내겠다고 보고했던 두 가지 개혁 방안,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와 수사 관련 보고 강화는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법무부와 검찰이 구체적 안을 가지고 협의하는 단계도 아닌데다가 새 장관의 뜻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두고 정치권 공방도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개혁을 막기 위한 검찰의 정치 행위라며 공세를 이어갔고, 이에 한국당은 선거 공작이 드러났다며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고발했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어제 만들어진 민주당의 검찰공정 수사 촉구특위 첫 회의. 검찰을 성토하는 거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불순한 여론몰이, 그리고 망신 주기,
그러면서 그야말로 저위 있는 악랄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 내일은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차장들을 불러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 등 문제점을 따지겠다고 했는데 검경 모두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로 고발된 한국당에 대한 수사는 늦추면서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 개혁 저지에 나선 야당의 명백한 범법 행위는 차일피일 미루며 소환 조사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식 농성 뒤 국회에서 처음 지도부 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한 정권 차원의 선거 공작이 드러났는데도 거짓말로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며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보를 단순 이첩했다고 하는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관련 첩보를 적극 수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청와대가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한국당은 하명 수사와 감찰 무마 의혹에 관련된 전현직 청와대 참모들과 경찰관 등 10명을 고발했습니다. 청와대, 경찰 이렇게 한 통속이 돼서 이루어진 선거 부정이죠. 선거를 위한 기획 수사를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협의체는 사흘 뒤인 8일까지 예산안과 선거법, 검찰개혁법안에 대하여 단일안을 만들기로 해 한국당과의 충돌은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청와대가 2년 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다가 중단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그 당시에 청와대 감찰 자료가 모두 삭제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 감찰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는데 청와대는 쓰던 컴퓨터를 폐기해서 자료가 남지 않은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검찰은 최근 전 청와대 특감반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뒤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 특감반원들이 감찰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직 특감반원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뒤인 지난해 초 유 전 부시장을 감찰했던 특감반원을 포함해 복수의 특감반원들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는 투서가 청와대에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특감반원들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고 특감반원들이 쓰던 컴퓨터도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전직 특감반원은 당시 종이 문서 형태의 감찰 자료까지 파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어제 6시간에 걸쳐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당시 특감반원들에 대한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감찰조사 보고서 등이 포함돼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해당 특감반원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한 사실 자체가 없고 특감반원들이 원대 복귀하면서 쓰던 컴퓨터를 폐기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특감반에 감찰 관련 자료가 일부 남아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자료가 삭제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이번 달 말에 중대 결정을 내리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분위기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무력을 쓰면 북한도 즉각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거라고 하자 미국이 다시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북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한 북한 반응은 박정천 총참모장 명의로 나왔습니다. 총참모장은 우리의 합참의장격으로 북한군의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총참모장 명의의 담화에서 북한은 미국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신속한 상응 행동을 할 것이며 미국에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북한은 내부 결속을 다지며 북미 갈등에 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자결용 조사를 굳게 믿고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정말 하나같이 일어설 때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고 미국도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클링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워싱턴의 한 행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군사적 선택은 철회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반복된 미사일 발사가 외교 공간을 좁히고 있다며 미국의 선의를 약함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 대신 군이 상황을 주도하는 시점이 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비건미 대북 특별대표가 이달 중순 한국에 와 북미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점차 고조돼가는 북미 간 긴장을 누그러뜨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노동자의 임금을 점진적으로 깎는 대신 정년을 더 늘려주는 게 임금 피크 제도입니다. 공공기관 비롯해서 많은 기업에서 이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노조의 동의를 받아서 임금 피크제를 시행했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한 지방 공기업에 취직한 김모 씨는 2014년 3월 회사와 연봉 7천만 원의 연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회사는 노조원 절반의 동의를 받아 임금 피크제 취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정년 2년 전에는 연봉의 60%, 1년 전에는 40%만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정년을 2년 앞뒀던 김 씨는 앞선 연봉 계약과 관계없이 이 규칙에 따라 연봉이 깎였습니다. 김 씨는 자신은 임금 피크제에 동의한 적 없다며 밀린 임금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개개인이 맺은 연봉제보다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임금 피크제에 동의한 것이 우선한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이 바뀌었다면 노조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뀐 사규보다 개별 근로자가 맺은 근로계약이 유리하다면 후자가 우선 적용된다는 겁니다. 노조 동의 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안 된다 하는 거가 확인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개별 근로자하고 회사가 상당수 사업장들이 취업 규칙으로 임금 피크제를 시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네, 한 어린이집에서 얼마 전 아이들 사이에 성폭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일이 있어도 대부분 쉬쉬하며 넘어가다 보니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었는데 이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사회 전체가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지난 7월 한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5살 여자 조카가 같은 반 남자아이가 속옷에 손을 넣고 몸을 만졌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다고 토로합니다. 또 다른 부모도 어린이집 같은 반 아이가 6살 딸의 몸을 만져 선생님을 통해 주의를 줬지만 계속 신경이 쓰인다고 하소연합니다. 대부분 쉬쉬하다 보니 상담이나 치료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성적 일탈 행위를 하는 아동의 연령은 점점 낮아지는데 취약 전 어린이의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할 공식적인 창구가 없습니다. 그다음 주의사항은 뭔지 그리고 이제 피해 아동은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문해주거나 상담해줄 그런 기관은 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공식적인 기관은 없습니다.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가해 아동과 피해 아동을 모두 분리시킨 뒤 치료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충격 정도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검사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고 가해 아이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평가가 돼야 됩니다. 일단 아이들이 충격을 받았을 때 부모님들이 불안을 하면요. 가장 중요한 건 양쪽 어린이 모두 신원을 철저히 보호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같이 일했던 여성 직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강지환 씨는 지난 7월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외주업체 소속 여성 직원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처음엔 술에 취해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구속된 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선 성폭행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건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강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형의 집행을 3년 동안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해도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평생 참회하며 살라고 말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강 씨는 말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피해자분들한테 할 말 없으십니까? 성범죄 재판에서 합의를 근거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계적으로 어떤 선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합의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관행은 조금 바로잡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지금도 끊이지 않는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등 2차 피해가 계속돼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술에 취한 고등학생이 렌터카를 몰다 인도를 넘어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면허 정지 수준으로 만취한 상태였는데 차 안에는 친구 셋이 함께 있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7시 10분쯤 경기도 양주시의 한 행정복지센터로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도로 경계선 넘어 인도로 올라온 차량은 화분을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장에는 타이어 자국을 포함해 사고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10대 4명이 탄 차량은 이곳으로 돌진해 외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운전대를 잡았던 건 양주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9살 A군으로 친구인 다른 10대 3명을 태우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들 모두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외에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렌터카로 파악됐는데 훔친 차량은 아닌 걸로 전해졌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지만 사고 당시 A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4%로 확인됐습니다. 차가 중심을 잃어서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던 게 아닌가. 어떻게 해서 렌트를 하게 됐는지, 누가 렌트를 했는지 그건 더 조사를 해봐야. 경찰은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미성년자인 이들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와 차량 렌트 과정 등에 문제가 없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3년 전 부산의 한 모텔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40대 남성이 의심받았지만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는데 재수사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KBC 이상환 기자입니다. 순천에 사는 30대 여성이 부산의 한 모텔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채 발견된 건 2016년 11월 29일. 여성은 병원 치료를 받다 이틀 뒤 숨졌습니다. 당시 부산 검찰과 경찰은 함께 모텔에 있던 43살 A씨가 동반 자살을 가정해 여성을 살해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A씨가 여성의 동의를 얻어 동반 자살을 시도했고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한 데다 이를 뒤엎을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천에 사는 A씨의 요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년 만에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흐릿했던 CCTV 화질을 개선해 A씨가 여성을 강제로 모텔 객실로 끌고 간 사실을 확인했고 여성 시신에서 당시 국가수 부검으로 나오지 않았던 안면 일혈점과 내장 출혈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여성의 명치를 폭행해 제압한 뒤 목졸라 실신시켰고 착화탄에 불을 붙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A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최근 가요계에서 음원 차트 순위 조작을 위해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가수들이 잇따라 사재기 비판에 나섰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음원 사재기 의혹은 블락비 출신 가수 박경이 가수 6명의 실명을 공개 거론하면서 다시 촉발됐습니다. 지목된 가수들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양측 공방과는 별개로 음원 사재기의 심각성은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기계로 어떻게 이기라는 말이냐. 래퍼 마미손, 성시경 등에 이어 방탄소년단도 왜곡된 음악 시장 상황에 일침을 놨습니다. 조금 더
정직한 방법으로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게 어떨까요? 모두 다 좋은 음악을 하고 좋은 음악을 듣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콘텐츠진흥원과 사재기 근절을 위한 신고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최근 비정상적인 음원 재생 패턴이 포착됐다는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업자가 아이디 26개를 생성해 단시간에 10,000회가량 음원을 재생했다는 정황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음원 차트 순위가 매출뿐 아니라 방송 출연, 공연까지 좌우하는 상황이라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시간이기 때문에 일간이나 주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작해야 되는 데이터의 양이 적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이 또 용이한 부분들도 있어서 실시간 차트를 일간이나 주간으로만 바꿔도 반복된 의혹 제기에도 실체가 밝혀지거나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음원 사재기. 이번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김수현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로 꼽혔는데 내일은 더 춥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로 예상됩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두꺼운 패딩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와 목도리로 얼굴을 가려보지만 추위를 견디기엔 역부족입니다. 확실히 바람도 갑자기 많이 불면서 좀 춥네요. 더 목도리도 차고 더 따뜻하게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4.9도, 파주 영하 8.2도, 설악산은 영하 14.7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강한 찬바람의 영향으로 수도권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네, 한낮인데도 엄청 추워요. 추위가 느껴져요.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야 될 것 같은데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건 우리나라 북동쪽에 위치한 저기압이 북쪽 찬 공기를 한반도로 끌어내렸기 때문입니다. 상층에 있던 무거운 찬 공기가 마치 폭포처럼 떨어지며 우리나라에 강한 바람을 몰고 온 것도 한파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내일 아침엔 서울 영하 9도, 철원이 영하 16도로 떨어지는 등 한파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내일은 찬 공기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복산 행각이 더해지면서 내일 아침은 올 들어서 최저의 기온을 보일 걸로. 수도 간 동파 등 피해가 우려되면서 경기와 강원에 내려진 한파주의보는 오늘 밤 충북과 경북 내륙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오후 점차 누그러져 기온이 영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네, 추위 속에 두툼한 겨울 점퍼 꼭 챙겨 입어야 하는 요즘인데요. 많이 팔리는 아이들 겨울 점퍼를 조사해봤더니 모자에 달린 털에서 기준을 넘는 발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심의 한 백화점. 겨울을 맞아 아이들에게 두툼한 겨울 점퍼를 사주러 온 부모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애기 패딩 사러 왔고요. 털이 조금 더 따뜻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외관상으로 또 이뻐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조사해봤습니다. 6개 점퍼의 모자에 붙어있는 천연모, 즉 너구리와 여우의 털에서 기준치를 크게 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습니다. 기준을 5배 이상 초과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폼알데하이드는 동물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가죽을 부드럽게 하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게 털 부위에 남아있는 겁니다.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WHO는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척과 같은 마무리 공정이 미흡할 경우 완제품에 잔류할 우려가 높습니다. 해당 의류업체들은 문제가 된 제품들을 즉시 회수해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 정보는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독성을 지닌 말벌을 꿀에 절여서 판매한 업자들이 처음 적발됐습니다. 벌의 독, 봉독은 신경통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의약품으로 개발됐을 때 얘기고 함부로 먹다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KNN 강소라 기자입니다. 각종 SNS를 통해 말벌로 만든 꿀과 술 관련 영상이 돌아다닙니다. 말벌로 꿀과 술을 담그는 법 등 관련 정보도 넘칩니다. 하지만 말벌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식약청은 말벌을 꿀에 절여 판매한 양봉업자 53살 A씨 등 5명을 적발해 사건을 검찰에 보내고 1,800만 원 상당의 말벌 꿀을 압류했습니다. 꿀통 하나에 1년 정도 숙성된 말벌 수십여 마리가 들어있는데요. 이 꿀통은 20여만 원 상당의 가격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팔려나갔습니다. 말벌 꿀이 유통되다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대부분 불법인지 모르고 판매에 나섰습니다. 민간요법으로 신경통이나 관절염 치료에 좋다 그래서 일부 말벌을 섭취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원료로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벌의 즙은 한약 재료로 쓰이기도 하지만 식품위생법상 벌은 식용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또 벌의 독 자체는 통증 완화에 효능이 있지만 이는 정제돼 의약품으로 개발됐을 때의 얘기입니다. 두드러기와 가려움증과 같은 알레르기 반응을 비롯해서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나 쇼크를 유발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식약청은 양봉협회에도 단속 사실을 알리는 한편 말벌을 이용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KEN은 강소라입니다. 네, 외국 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펀드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까지 손해본 사람들이 많아서 얼마 전 파장이 있었는데 금융감독원이 투자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손형환 기자입니다. 79살 고령인 A씨, 치매의 난청장애를 겪고 있는 데다 투자 경험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A씨 투자 성향을 적극 투자형으로 이미 작성하고 가족에 알리지도 않은 뒤 투자위험 1등급 DLF에 가입시켰습니다. 은행 본점의 영업 압박과 내부 통제 부실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금감원은 초고위험 투자 상품의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책임이 본점에까지 있었다며 A씨가 입은 손실의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80% 손해배상 비율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 신청된 276건 중 대표성이 있는 6건을 추려 사례별로 40에서 80% 수준의 배상 비율을 우선 결정했습니다. 상품 출시부터 판매 과정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내부 통제 부실이 확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대규모 불안전 판매가 야기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판매은행인 우리은행과 KB하나은행은 금감원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반발했습니다. DLF 판매가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기 수준이라며 사례별 배상이 아니라 일괄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행의 범법 행위들이 반영되지 않는 분쟁 조정 배상안이 과연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DLF는 그동안 7,950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지난달 8일까지 손실 규모가 2,080억 원으로 평균 손실률은 52.7%였고 최대 손실률은 98.1%였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자, 2년 전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입니다. 세계 최초의 유전자 세포 치료제라는 점을 내세워서 많은 관심을 끌었었는데 핵심 성분이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다는 게 드러나서 결국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검찰도 수사에 나서 지난달 회사 임원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검찰은 회계 조작 의혹과 상장 사기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 티슈진의 CFO 권모 씨와 코오롱 생명과학본부장 양모 씨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을 주도한 걸로 알려진 이들에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티슈진 상장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회계를 조작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티슈진 상장 심사 때 식약처에 제출한 인보사의 허위 성분 자료를 제출하고 자산이나 매출액 등 상장 기준을 맞추기 위해 기술 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한 혐의가 적용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비용으로 처리했어야 할 인보사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혐의 등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티슈진이 애초 상장 조건이 안 됐는데도 회계 조작 등을 통해 상장했다고 검찰은 의심하는 겁니다. 2017년 11월 상장 이후 티슈진의 주가는 한때 5만 원이 넘었지만 인보사의 판매 허가가 취소된 뒤 현재는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8월 상장 폐지를 결정하기도 했지만 이후 가까스로 1년 유예됐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로 상장 사기 혐의가 입증될 경우 티슈진의 상장 유지 여부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위비 더 안 내면 무역으로 더 내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위비 협상에 관세 같은 무역 조치를 연계하겠다는 건데 우리에게도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워싱턴 정준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동맹국들을 향해 방위비 인상과 관련한 새로운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Are some countries that aren't fulfilling their commitment, and those countries are going to be dealt with. Maybe I'll deal with them from a trade standpoint. Maybe I'll deal with them in a different way. I'll work something out where they have to pay. 방위비를 올리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 관세를 포함한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돈 앞에는 동맹도 없다는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의 언급은 한국에도 압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 방위비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미국이 자동차 관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틀 동안 진행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달 중순 한국에서 추가 협상을 갖기로 했지만 연내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비핵화 협상을 비롯한 한중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1시간 정도 접견했습니다. 북한이 협상 시한으로 정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북미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시점. 문 대통령은 먼저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회복고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릴 때까지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답한 왕이 부장은 이어 한중 관계가 양국 정상의 견인하에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아선 중국 청두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서 별도로 만날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데다 시 주석의 국빈 방문도 성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我们也就明年的高层交往深入的交换的意见，那么我们商议要进一步加强这方面的沟通。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 측이 시 주석의 내년 상반기 국빈 방문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점은 내년 총선 전으로 전망됩니다. 왕 부장은 오늘 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는 물론 우호 인사들과의 오찬에서도 일방주의와 강권 정치를 거론하며 미국에 대한 비판을 잊지 않았습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타다 등 렌터카를 이용한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기존의 방식으로는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법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하고 이후 6개월 유예 기간도 두기로 해 지금과 같은 타다 서비스는 1년 6개월 동안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오는 16일 도쿄에서 일본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을 논의할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야마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가 개선되면 수출 규제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NHK가 전했습니다. 이달 말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이번 한일 당국 간 협의에서 진전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강제징용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거라는 예상도 함께 나옵니다.